어서 들어오십시오. 양반집 사랑방에 귀한 걸음 해주신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에 던져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과 동시에 가장 절박한 경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스쳐 지나가려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잠시 멈추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황혼재혼에 대한 것입니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을 축복이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르신, 과연 그 따뜻한 품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안아줄 것인지 아니면 차갑게 얼어붙게 할 얼음장 같은 재앙이 될 것인지 깊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극들을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찾아오는 인연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게와 의미를 지닙니다. 젊음의 사랑이 낭만과 열정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면 황혼의 사랑은 현실과 이해관계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혹시라도 겪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문턱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황혼재혼, 이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수 있는 맹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황혼재혼의 실패로 인해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상처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본질적인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로움에 기대어 혹은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다는 순수한 마음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노년의 비극을 목격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일궈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자식들에게마저 외면당하며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황혼재혼의 실패는 단순히 이혼의 아픔을 넘어 자존감의 붕괴, 사회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파탄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평생 쌓아온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결국 육체적인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노년 문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낼 수 있는 생존 전략이며 절박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과 따뜻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통찰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황혼재혼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려 합니다. 특히 노년에 찾아온 사랑은 더욱 순수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노년의 재혼 생활에는 잠복해 있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맞춰가며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노년에는 이미 굳어진 습관과 생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곤 합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외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르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관계의 본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고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섣부른 선택을 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황혼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이것부터 철저히 뒷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단순한 재산 목록이나 건강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지나온 삶의 궤적 속에 녹아있는 인간성과 진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인연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소통 방식, 재산 관리 태도, 심지어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어르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고 약점은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행동 패턴이 현재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과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생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절박한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나 상담했던 분들의 실제 사례이며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어쩌면 이거 딱 내 이야기네 하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소름 돋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황혼재혼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바라보던 김영감님은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일궈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은퇴 후에는 한적한 교외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우연히 옛 친구의 아내였던 이순자 여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순자 여사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김영감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살가웠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 영감님, 식사는 잘하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하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하면 직접 죽을 쑤어 가져왔고 김영감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뚝딱 만들어 내오곤 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아이고
순자 여사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소. 다시 젊어진 기분이오. 하며 기뻐했습니다. 자식들은 재혼을 반대했지만 김영감님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내 남은 생을 돌봐주겠어?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주위의 우려 속에서도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 순자 여사는 김영감님의 전원주택을 팔아 시내에 아파트를 사자고 졸랐습니다. 영감님, 이 집은 너무 외지고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시내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김영감님도 순자 여사의 끈질긴 설득과 애원에 결국 집을 팔고 시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자 여사의 태도는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김영감님의 건강을 살피지 않았고 식사 준비도 소홀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김영감님이 묻는 말에도 아, 귀찮아 죽겠네. 영감님은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김영감님이 숨겨둔 예금 통장을 찾아보니 잔고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순자 여사에게 따져 묻자 순자 여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돈 좀 썩기로 써니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내가 영감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 써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공동 명의인데 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영감님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순자 여사는 외로움을 채워줄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영감님은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순자 여사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라는 혼잣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황혼재혼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60대 후반에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이었던 강영감님과 재혼을 했습니다. 강영감님은 홀로 자녀 셋을 키운 가장으로 박할머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영감님은 박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 외롭게 살지 말고 저랑 같이 남은 여생 즐겁게 보냅시다. 제가 할머니 옆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드릴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박할머니의 자녀들도 강영감님만큼 좋은 사람 없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시장도 다니며 신혼 같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영감님의 자녀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영감님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재혼한 박할머니에게 기대어 살림을 꾸려가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하여 어느새 박할머니에게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강영감님의 체면도 있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선뜻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강영감님의 막내 아들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박할머니에게 억 단위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기도 하여 크게 걱정했지만 강영감님은 여보, 우리 아들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우리 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며 박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결국 강영감님의 성화에 못 이겨 상당한 금액을 강영감님의 아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할머니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보태주시면서 새아버님 자식들한테는 왜 그렇게 퍼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박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영감님의 자녀들은 박할머니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박할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재혼을 후회하며 강영감님과 그의 자녀들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시집온 강영감님 자녀들과 친자녀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박할머니에게 어머니, 그 사람하고 헤어지세요. 아니면 저희는 어머니 볼 생각 없습니다. 하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강영감님은 박할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자식들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애들도 다 내 자식인데 할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좀 이해해줘야지. 박할머니는 갈기갈기 찢겨지는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꿈꾸며 시작했던 재혼이 오히려 친자녀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이 사례는 황혼재혼에서 상대방 자녀들의 태도와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정 여사님은 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 사장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깔끔한 옷차림에 늘 웃는 얼굴이었고 정 여사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정 여사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저랑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김 사장님의 적극적인 구애에 정 여사님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 속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님의 진짜 모습은 결혼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젊은 시절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전 부인에게도 폭언을 일삼았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모두 숨긴 채 정 여사님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재혼 후 김 사장님은 종종 술에 취해 들어와 정 여사님에게 이유 없는 트집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여편네가 말이야, 밤늦게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 집이 누구 집이야? 정 여사님은 깜짝 놀라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 집에 있었어요. 하고 해명했지만 김 사장님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김 사장님의 폭언과 신경질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정 여사님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정 여사님은 김 사장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 여사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들에 대한 불만, 친구들과의 갈등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정 여사님은 점차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사장님이 술에 취해 정 여사님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너무나 무섭고 서러워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하고 외면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황혼재혼에서 상대방의 인생 습관과 성격적인 결함, 그리고 과거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르신들, 이 세 가지 사례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펼쳐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현명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황혼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후회와 절망으로 채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반집 사랑방의 귀한 식구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히 절박한 경고를 넘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응원하며 지혜로운 황혼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서양 성현들의 지혜와 철학적 명언을 인용하며 품격 있는 결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것입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선택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오쇼 라즈니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재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리거나 막연한 기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맹자께서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본성이 있으니 인, 의, 예, 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혼재혼 상대를 고를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이 네 가지 본성에 입각한 상대의 인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예를 갖추고 타인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거 이력, 즉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 이러한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한 통찰력으로 상대방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혼 상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재혼을 하려고 하는가? 외로움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재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이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즉,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황혼재혼을 고민한다면 상대방의 이것을 철저히 뒷조사하십시오.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건강 상태를 넘어 상대방의 인생관, 가치관, 자녀와의 관계, 과거의 인간관계, 금전 관리,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부디 이 양반집 사랑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지혜롭고 당당하며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작은 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르신, 홀로 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